저는 지난 20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명이 넘는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은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큰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었고, 어떤 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또 어떤 분은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긴 말들이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평범하게 산 사람도 인생의 끝에서는 모두 같은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길을 쓸 필요는 없었어요. 처음엔 이 말이 후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인생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깊은 지혜라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완벽한 삶.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고 온몸에 긴장을 가득 채운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함을 느끼십니까?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온전히 느끼십니까? 길을 걸을 때 바람의 온도를 피부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저 다음 목표를, 다음 할 일을, 다음 걱정거리를 떠올리며 지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본 사람들이 발견한 진실, 그것은 바로 가벼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고 가는 짐 중에는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덜어낼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통과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많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게를 덜고 마음을 돌려보게 하는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1부. 너무 길을 쓰지 말라. 인생은 밀어붙인다고 풀리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게 제일 후회돼요. 이 말을 해주신 분은 당시 73세의 김영수 씨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실 때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얼굴에는 평생의 노고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었죠.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회사를 키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 한 채 마련하고 다 해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조금 덜 벌어도,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아이들이 조금 덜 좋은 학교에 가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그 대신 저녁에 아이들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고 주말에 아내랑 산책이라도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전쟁터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 속에 던져집니다. 더 좋은 유치원,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 모든 것이 마치 계단처럼 쌓여 있고 우리는 그 계단을 끊임없이 올라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계단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계단 오르면 다음 계단이 보이고 그 계단을 오르면 또 다음 계단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올라가야 할까요? 어디까지 가야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8세의 박철민 씨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사업에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직원 200명을 둔 제조업체의 대표였고 재산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했지만 남은 게 없어요. 회사는 키웠는데 가족은 잃었습니다. 그분의 딸은 10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라는 소리만 들었대요.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기회가 없었대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같았다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회사를 위해 싸웠어요.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더 큰 공장을 짓기 위해. 그렇게 30년을 싸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긴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74세의 이순자 씨. 평생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애들 공부시키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새벽부터 도시락 싸고 학원 스케줄 관리하고 성적표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분의 자녀들은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왜 후회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애들은 성공했죠. 그런데 저는요? 제 인생은 언제였을까요? 전 뭘 좋아했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애들 성적표만 기억나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한테 물었어요.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냐고. 아무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모르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싸움으로 착각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조급함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이 세 가지 욕망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채찍에 맞아가며 달립니다. 숨이 차도, 다리가 아파도, 마음이 무너져도 달립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돌아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뒤처진다는 건 착각이었다고. 애초에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인생은 이기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67세의 정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산을 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상에 오르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까요.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산과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억지로 오르려 하면 다치고, 무리하면 넘어지고, 그냥 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걷는 게 맞더라고요.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은 세게 불면 꺾인다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세게 살면 부러집니다. 너무 빨리 가려 하면 넘어집니다. 너무 많이 쥐려 하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2부. 마음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먼저 침몰한다. 힘든 게 아니라 내려놓지 못해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 말은 81세의 한명숙 씨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제 뜻대로 돼야 했어요. 집안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남편은 제 말을 들어야 하고. 안 되면 화가 났어요. 왜 내 말대로 안 되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그분은 평생 불안과 함께 사셨다고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늘 뭔가 걱정이었죠. 내일 일은 잘 될까? 아이들은 괜찮을까? 남편은 무사히 돌아올까? 머릿속이 늘 복잡했어요. 그런 그분이 70대 중반, 큰 병을 앓고 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제가 통제 안 해도 다 알아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다닌 무게의 정체를요. 통제 욕구였어요. 세상을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 그게 저를 평생 짓눌렀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일을, 내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납니다. 날씨는 변하고, 사람은 바뀌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 좌절감이, 그 분노가, 그 불안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63세의 김대중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분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서류에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고쳤어요. 업무 일정은 분 단위로 계획했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렸죠. 그런데 그 완벽주의가 그분을 병들게 했습니다. 불면증이 왔어요. 누워도 머릿속에서 내일 일정이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혹시 실수하진 않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잠을 못 잤어요. 결국 그분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당신은 신이 아니라고. 퇴직 후 그분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원을 걸었어요.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걸었죠. 그날 그분은 처음으로 새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그 공원을 지나다녔는데요. 새가 우는 줄 몰랐어요. 늘 머릿속이 복잡해서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그분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다고, 통제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평생 짊어지고 다닌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80세의 박영희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땐 세상을 제가 끌고 간다고 착각했어요. 제가 노력하면 모든 게 될 줄 알았죠. 제가 열심히 하면 아이들도 잘 될 거고, 제가 잘하면 남편도 변할 거고, 제가 애쓰면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8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랍니다. 제가 세상을 끌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강물은 제 뜻대로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그분을 자유롭게 했다고 합니다. 이젠 편해요. 강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억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긴다고.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될 때마다 좌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마치 배에 물이 차는 것처럼. 무거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침몰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라앉습니다. 우울증으로, 불안장애로, 번아웃으로. 그러니 우리는 배에 찬 물을 빼야 합니다. 통제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다시 뜹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사건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이 만듭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 완벽하려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인생은 짐을 덜수록 깊어집니다. 가벼움은 도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무책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3부. 아이 같은 마음이 사람을 젊게 만든다. 나이 들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여전히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76세의 최재욱 씨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셨죠. 30년을 한 길만 걸었어요. 은행에 출근하고 숫자를 다루고 퇴근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그분은 큰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하던 일만 했으니까. 다른 건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무료하게 보내던 어느 날 그분은 공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80대 할아버지였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뭘 열심히 찍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뭐 하시냐고. 그 할아버지는 꽃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진 편집을 배우고 있다고. 유튜브 보면서 독학으로. 너무 재밌다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운다고. 그 모습이 최재욱 씨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80대인데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 표정이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마치 아이처럼요. 그날 이후 최재욱 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뭔가 배워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했죠. 70대의 유튜브를 처음 봤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매주 모여서 사진 찍으러 다녀요.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정말 오랜만에요. 67세의 이미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다른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누굴 위해 살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포스터를 봤습니다. 수채화 강좌 모집, 초보자 환영. 그 글을 보는데 갑자기 하고 싶더라고요.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운다고? 창피하지 않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더라고요. 마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처럼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개인전을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67년을 살면서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처럼 그리고 싶었어요. 계산 없이,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그리니까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72세의 김영철 씨는 퇴직 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제시도 막 계속 평생 일만 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고 저녁이 와도 뿌듯함이 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 질문에 그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살았는데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일 빼고는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날부터 그분은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뭐가 재밌을까? 뭘 하고 싶을까? 뭘 배우고 싶을까? 어릴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난 뭘 좋아했지? 그러다 기억났어요. 악기 연주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요. 그분은 용기를 내어 하모니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소리도 제대로 안 났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즐거웠어요. 지금 그분은 동네 봉사단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합니다. 요양원에 가서 연주해드려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 제가 더 행복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배운 것을 지키려는 사람은 늙지만 배우려는 사람은 계속 젊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굳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두렵습니다. 변화가 불안합니다. 나는 이미 다 아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늙는 겁니다. 호기심이 사라지면, 배움이 멈추면,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 여전히 배우려는 사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습니다. 82세의 한옥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요. 나이는 똑같은데 완전 다르게 늙어가요. 어떤 친구는 80인데 60처럼 보이고 어떤 친구는 70인데 90처럼 보여요. 그 차이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호기심이요. 여전히 궁금한 게 많은 친구는 젊어요. 눈빛이 달라요. 반짝반짝 빛나요. 마치 아이처럼요. 반대로 이미 다 안다는 듯이 사는 친구는 늙어요. 새로운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거 나도 알아 이러면서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늙는 거죠.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아이들은 모든 게 신기합니다. 돌멩이도, 나뭇잎도, 개미도 모든 게 새롭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호기심이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질문을 멈춥니다. 이미 안다고 착각하니까요.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굳어갑니다. 마음이 닫힙니다. 세상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늙습니다. 75세의 박동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75세에 영어를 배워요. 왜 배우시냐고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궁금해서요.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넷플릭스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요. 나이가 장애물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고. 근데 시작해보니까요. 나이는 상관없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분은 매일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한 단어 더 알게 됐다는 거요. 그게 너무 기분 좋아요. 호기심은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우리는 다시 아이가 됩니다.
서툴고 느리고 실수투성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뇌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성화된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변화한다고. 중요한 건 자극이라고. 새로운 자극,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 그것이 우리를 젊게 유지합니다. 반대로 같은 것만 반복하면, 익숙한 것만 하면, 새로운 시도를 멈추면 뇌는 퇴화합니다. 몸도 굳어집니다. 마음도 다칩니다. 그러니 질문하세요. 궁금해하세요. 배우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입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새로운 것에 설레는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호기심은 늙지 않습니다. 다치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두세요. 세상은 여전히 신기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배울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놀 줄 아는 사람, 여전히 신기해할 줄 아는 사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4부. 즐긴다는 건 결과를 내려놓는 일이다. 그땐 행복이 목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행복은 과정이었어요. 이 말은 69세의 서민호 씨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평생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다음 목표를 생각했어요. 대학 합격, 취직, 승진, 내 집 마련, 아이들 대학 보내기. 하나 이루면 다음 목표. 끊임없이 달렸죠. 그런데 70을 바라보는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다 이뤘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가는 길을 즐기지 못했던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 자체가 인생이었는데요. 54세의 정수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임원이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도 반납했죠. 가족 행사도 자주 빠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기뻤어요.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상하게 공허하더라고요. 뭔가 빠진 느낌? 그분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이걸 위해 20년을 달렸는데 이게 전부인가?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봤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아이가 크게 자라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옆에 없었던 거죠.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그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과를 주려다 과정을 잃어버렸구나. 목표를 이루려다 인생을 놓쳤구나.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과정을 희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합니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의 성공과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목표를 이루면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또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그러는 동안 오늘은 계속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계속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인생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77세의 이광수 씨는 은퇴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일만 했어요. 승진하려고,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없더랍니다. 돈은 좀 있어요. 집도 있고. 근데 추억이 없어요. 가족과 함께한 기억이 없어요. 일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지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그냥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책 읽고 손자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목표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표가 뭐 필요해요? 지금이 좋은데. 오늘 하루가 행복한데. 그게 목표 아닌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즐긴다는 건 결과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렇게 돼야 해를 놓는 일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를 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65세의 김순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정원 가꾸기예요. 꽃 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그게 다예요. 성과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과요? 꽃이 피면 성과죠. 안 피면 어때요? 과정 자체가 좋은데요. 그분은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갑니다. 물 주면서 꽃들한테 말을 걸어요. 오늘도 잘 자랐니?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그러면서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게 즐김이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꽃이 피든 안 피든 전 그 과정이 좋아요. 매일 정원에 나가는 게 좋고, 흙을 만지는 게 좋고, 햇살을 느끼는 게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71세의 박재명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요즘 등산을 즐깁니다. 정상에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걷는 게 좋아서 걸어요. 숨 냄새 맡는 게 좋고, 땀 흘리는 게 좋고,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게 좋아요. 정상에 못 오르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중간까지 갔다 오면 되죠. 중요한 건 걷는 거예요. 정상은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즐긴다는 건 순간에 나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일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79세의 한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항상 앞만 봤어요. 미래만 생각했죠. 그러느라 현재를 못 봤어요. 지금은 달라요. 오늘만 봐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돼요. 그분은 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 뭐가 좋았는지 써요.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친구를 만났다. 그런 것들이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거창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 그게 행복이에요. 삶은 누가 더 많이 이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느꼈느냐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내려놓으세요. 목표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과정을 즐기세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세요. 그것이 진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부. 자연처럼 흘러라. 억지로 꾸는 꿈은 악몽이 된다. 살아보니 인생은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없더군요. 이 말은 78세의 최영희 씨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평생 계획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걸 계획했어요.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아이 낳고, 몇 살에 집 사고, 다 계획대로 살려고 했죠.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계획보다 늦었고, 아이는 계획과 다르게 셋이 생겼고, 집은 계획보다 작았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하지만 70대가 되어 돌아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안 된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늦게 만난 남편이 제일 맞는 사람이었고, 셋째 아이가 제일 효자였고, 작은 집이 오히려 아늑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강물 같아요. 제가 아무리 방향을 정하려 해도 물은 제 갈 길로 흘러가요. 그걸 인정하니까 편해졌어요. 70세의 정민수 씨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부로 사셨습니다.
농사는 계획대로 안 돼요. 아무리 준비해도 비가 안 오면 가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고,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제 뜻대로 안 돼요. 처음엔 답답했다고 합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자꾸 문제가 생기지? 화도 나고 속상했죠. 하지만 50년 농사를 지으며 배웠다고 합니다. 자연을 이길 순 없어요. 대신 자연과 함께 가는 거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가뭄이면 가뭄인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억지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자연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오히려 매일이 새로워요. 65세의 박혜진 씨는 간호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병원은 예측 불가능한 곳이에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응급 환자가 오면 다 틀어져요. 처음엔 그게 싫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날이 오히려 드물어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걸 인정하니까 덜 힘들더라고요. 아, 오늘도 계획이 틀어졌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요. 그분은 이제 흐름을 따릅니다. 억지로 제 뜻대로 하려 하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 움직여요. 물처럼요. 그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제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목표는 바뀌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계획이 틀어지지? 하지만 문제는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물은 자기 길을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어진 길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리로 흐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흘러가세요. 상황에 맞춰 움직이세요. 유연하게 반응하세요. 73세의 송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제 시도막에 속해 모든 걸 제가 결정하고 제가 이끌어가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강물에 몸을 맡긴 사람처럼요. 처음엔 그게 무력감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패배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니 달라졌습니다. 무력함이 아니라 자유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었어요. 흐름에 맡기면 됐어요. 그게 훨씬 편했어요. 억지로 꾸는 꿈은 악몽이 됩니다.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목표,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계획, 억지로 밀어붙이는 인생.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68세의 이준호 씨는 젊었을 때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당신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전 고집을 부렸어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10년을 고생했어요. 사업은 안 맞았어요. 사람 관리도 힘들고 리스크도 감당이 안 됐어요. 매일이 스트레스였죠. 결국 사업을 접고 작은 서점을 차렸습니다. 그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조용히 책 읽고 손님들이랑 책 이야기하고. 이게 제 본성이었어요.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되려 했던 거죠. 그분은 이제 행복합니다. 돈은 덜 벌어요. 하지만 매일이 편해요. 억지로 안 해도 되니까요. 제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75세의 김정숙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들처럼 살려고 했어요. 좋은 차 사고,
큰 집 사고, 명품 가방 사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삶은 그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빚을 내가며 명품을 샀어요. 남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하지만 집에 오면 우울했어요. 이게 내 삶이 맞나 싶었어요. 60대에 접어들며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명품 다 팔고, 큰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분은 소박하게 삽니다. 필요한 것만 있어요. 남들 눈치 안 봐요. 제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더라고요. 흐름을 따른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강은 바다로 향합니다. 굽이굽이 돌아가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빠르게 흐를 때도 있고 천천히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억지로 다른 길로 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강물은 당신만의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80세의 최동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을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저를 통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는 그냥 통로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느끼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고요. 그렇게 사니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편해요.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져요. 모든 게 제 잘못이 아니고 모든 게 제 공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세요. 자연처럼 흐르세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6부. 오늘은 조금 덜해도 괜찮다 여백의 용기. 이제야 알겠어요. 여백이 있어야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이 말은 66세의 윤석진 씨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평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쉬면 불안했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았어요. 주말에도 일했고 휴가 때도 일했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가족들이 불평했어요. 왜 쉴 줄 모르냐고. 하지만 전 쉬는 게 더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과로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강제로 쉬게 됐죠.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을 쉬고 나니 뭔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평소엔 못 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창밖 풍경도, 가족들 얼굴도, 제 마음속 소리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쉬는 게 낭비가 아니었어요. 쉬어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보이듯이. 62세의 이현주 씨는 평생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집은 항상 깨끗해야 했고, 식사는 세 끼 모두 제대로 차려야 했고, 아이들 스케줄은 빈틈없이 관리해야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가 멈추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도 쉴 수가 없었어요. 습관이 됐거든요.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리는 계속 일을 시키고. 의사가 권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세요.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시간을 가만히 있는 게 일하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손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지만 매일 연습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제일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분은 여백의 중요성을 압니다. 빽빽한 일정은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여백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쉬어야 다시 일할 힘이 생겨요. 55세의 박수현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프리랜서는 쉬기가 힘들어요. 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일이 있으면 쉴 틈이 없고. 그분은 10년 동안 쉼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휴가도, 명절도 없었어요. 늘 뭔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디자인을 보는 것도 싫고, 컴퓨터를 켜는 것도 싫고, 완전히 지쳤어요. 3개월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돈도 안 버는데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쯤 지나니까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리워졌어요. 뭔가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쉬는 게 제 일이었어요. 충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쉬지 않으면 창의성도 고갈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그분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쉽니다. 그날은 절대 일 안 해요. 그냥 멍 때리거나 산책하거나 책 읽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생산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디어도 더 잘 나와요.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게 들어오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여백을 두려워합니다. 빈 시간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로, 약속으로, 취미로, 공부로. 하지만 그렇게 빽빽하게 살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음악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으면 음악이 아닙니다. 그냥 소음입니다. 쉼표가 있어야 리듬이 생깁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70세의 강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쉬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게으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젠 알아요. 쉬는 것도 일이라는 걸요. 쉬는 것도 일이라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쉬는 것도 의식적으로 해야 해요. 그냥 넘어가면 쉰 게 아니에요. 제대로 쉬려면 쉬기로 결정하고 온전히 쉬어야 해요. 그분은 매일 오전에 산책합니다. 3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핸드폰도 안 봐요. 그냥 걷기만 해요. 그게 하루의 여백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하루가 시작돼요. 여백이 없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65세의 송혜경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뭔가를 했어요. 빈 시간이 있으면 불안했죠.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에 1시간 아무것도 안 해요. 소파에 앉아서 그냥 있어요. 생각도 안 하려고 해요. 그 시간을 통해 뭘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평화요. 마음의 평화. 제 안의 소리를 들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어떤 기분인지. 여백이 있어야 보여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 뇌는 지칩니다. 창의성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낮아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휴식이 있으면 뇌는 스스로 정리합니다.
정보를 통합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감정을 회복합니다. 그게 바로 멈춤의 힘입니다. 76세의 김영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멈추는 게 낭비가 아니라 성장의 속도라는 걸요. 식물도 겨울에 쉽니다. 그래야 봄에 새싹이 나옵니다. 쉬지 않으면 계속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쉬어야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오늘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빈 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여백이 당신을 살게 합니다. 그 여백이 당신을 지킵니다. 내일 다시 웃을 힘이 남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겼다. 20년간 100명이 넘는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저는 같은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분들은 하나같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더 웃을 걸 그랬어요. 조금 더 쉴 걸 그랬어요. 조금 더 가볍게 살 걸 그랬어요.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거리라거나, 더 많은 돈을 벌 거리라거나, 더 높이 올라갈 거리라고.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너무 무겁게 살았다는 것. 너무 길을 썼다는 것. 너무 조급했다는 것. 79세의 한명호 씨는 마지막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레이스가 아니었어요. 전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기려고 달렸는데 알고 보니 경주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였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잘못된 방향으로 평생 빨리 달렸어요. 멍청하죠?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다들 같은 실수를 하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본 사람들이 발견한 진실. 그것을 아직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82세의 최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쥐고 있는 거 놓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놓아야 편하다고. 75세의 박재욱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힘 빼세요. 어깨에 힘 주고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가볍게 사세요.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을 가벼움에서 찾았습니다. 무거운 책임, 무거운 기대, 무거운 욕심. 그 모든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인생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혜는 더하기의 예술이 아니라 빼기의 예술입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85세의 이광수 씨는 생애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등산이 아니었어요.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산을 걷는 그 자체가 인생이었어요. 그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상만 보고 올라가느라 주변 풍경을 못 봤어요. 꽃도 나무도 새소리도 다 놓쳤어요. 그분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이에요. 정상에 못 올라갔지만 후회는 없어요. 중간까지라도 왔으니까요. 그 과정이 인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한테 말해주세요. 너무 길을 쓰지 말라고. 그냥 걸으라고. 천천히, 가볍게.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도 그것입니다. 힘을 빼세요.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건 사실 놓아야 보이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 그중 절반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기엔 아깝습니다. 가볍게 사세요. 여유롭게 사세요. 즐기며 사세요. 그것이 인생의 끝에서 돌아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조금 더 웃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웃으세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즐겁게.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잠시 힘을 빼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